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학력평가를 봤죠. 또 오랜만에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이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이제 고3으로서 보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잘 봐야겠다라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실력 발휘하기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와우. 등급 컷이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좀 어려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보통 국어 등급 컷이 특히 1등급 컷이 70점대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예전에 2학년 이제 기출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까지는 아니고 좀 최신 기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아무래도 2학년 시험이고 그냥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사실상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사실 고3 3월 학력평가는 평가원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좀 중요한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3월은 좀 우리 친구들의 어떤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또 출제하는 교육청도 나름 문제 퀄리티가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놀랄 만한 어떤 난이도를 가졌던 모의고사였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죠? 등급컷이 70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푸는 당시에 시간도 진짜 많이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이걸 푸는 어떤 그 내면에서는 눈물이 좔좔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완주하는 거, 쌤이 늘 말했죠. 완주하는 게 우리 목표다. 근데 이 완주라는 게 시간 내에 끝까지 풀어라. 이것도 여러분 사실 힘들죠, 국어에서는. 쌤이 말하는 완주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 딱 첫 장을 폈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몇 장 넘겼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을 좀 점수를 잘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사실 후자의 마음이 크죠. 내가 이번 시험에 점수가 잘 안 날 것 같다라고 막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연습 모의고사니까 그냥 버리고 나중에 잘 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대충 푸는 거. 이게 바로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완주한다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달려나가는 거. 이게 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절대 시험 하나하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때 봤던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 좀 남아있죠. 나쁜 버릇이죠. 그냥 모의고사가 안 중요하니까 시험 보러 안 간다. 혹은 안 중요하니까 대충 풀었다. 안 중요하니까 풀다 잤다. 안 중요하니까 풀다 말고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찍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습관이고요. 그게 고3 때까지 이어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3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그런 나쁜 버릇들을 비워내는 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 뭐 3월 학평이니까 그냥 뭐 버리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쌤이 늘 말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몇 등급이었냐?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의 점수가 수능 점수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쌤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하나를 봤는데 오답 분석도 안 하고 못 봤다는 이유로 때려치는 거, 이거는 절대 지양해야 될 태도고요. 쌤이 흔히 속된 말로 농담 많이 하죠. 그럼 호적을 팔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 학생에서 호적을 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고요. 이번 시험을 끝까지 분석해서 내가 5월에 있을 모의고사, 원래는 4월 학평인데 5월에 보죠, 올해도. 5월 모고, 그리고 6월 평가원, 그리고 7월 학력평가, 그리고 9월 평가원, 그리고 10월 학력평가, 마지막 수능까지 내가 뭘 해야지 과연 점수가 높아질까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 번 한 번의 시험을 그냥 버리고 풀고 이래서는요, 절대 점수 오르지 않아요. 쌤이 늘 말하지만 국어 점수 올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읽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쌤이 늘 하는 말이지만 국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말이니까 쉽게 읽혀요. 글자를 읽는데요.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뭘 읽었지만 머리에 안 남는다. 이런 게 바로 글자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탈피하려면 정말 많은 어떤 노력과 정말 열정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되니까 이번 시험도 분석을 열심히 합시다. 쌤도 지금 이제 자정이에요. 지금 자정이 넘었어요. 쌤이 오늘 이제 사실 다른 학원 출강해서 이제 좀 수업이 있었고요.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풀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이제 쌤 학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도
쌤 방식대로 해설 강의를 꼭 해주고 싶었고 총평을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다시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은 그렇게 생각해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노력, 쌤이 여러분들에게 다하는 최선을 본인 인생에 본인이 꼭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점수고 여러분들의 어떤 입시예요. 하지만 그 입시에 쌤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에 쌤도 같이 열심히 달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쌤이 하는 것만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쌤이 지금도 결과를 보내라고 구글폼 보내라고 밴드 문자 엄청 보내는데 외면하고 안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쌤이 그것도 결과 다 봐야 되고요. 우리 친구도 이거 다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고 분석합시다. 자, 일단 뭐 인터넷에서도 해설 강의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쌤이 이제 이걸 꼭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방학 동안 선생님과 함께 평가원 기출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했던 걸 바탕으로 이번 시험에 어떻게 적용됐나 이 얘기를 꼭 해주려고 하고요. 이 영상은 총평이에요. 따라서 뭐 문항 하나하나의 해설은 하진 않겠지만 일단 총평을 하고 또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추후에 또 공개를 할 거니까 오답을 이번 주까지 끈질기게 분석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 혹은 안 보는 친구도 분명 또 있겠죠. 어쨌든 구글 폼 내일까지 입력해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의 오답은 내일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오늘 밤만 지나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걸 풀었고 무슨 어떤 마음으로 이걸 풀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본인의 오답 꼭 하고요. 내일이라 하면 이제 쌤이 말하는 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폼 입력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꼭 해야 돼요. 안 한 친구들은 쌤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하게 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고3 친구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쌤이 지금 이제 등급 컷을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트마다 좀 다르죠. 이건 아무래도 그 사이트마다 이제 표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표본을 모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상 등급 컷을 내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표준 점수 등급 컷이 나올 건데 이 시즌에는 이제 원점수 등급 컷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EBS도 공개가 다 됐는데요. 일단 보면은 이제 뭐 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75점부터 1등급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투스가 되게 좀 늘 낮게 잡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데, 대성은 79점, 메가는 78점 정도 형성이 된 거 보니까 대략 78, 79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등급 컷이 70점대로 내려오는 거는 진짜 기이한 일입니다. 수능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늘 농담삼아 말하곤 했어요. 국어에서 1등급 컷이 70점대로 내려가면 물론 보는 친구들이야 울고 싶겠지만 표점이 얼마나 높게 나오겠어요. 와, 국어로 대학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자, 두 번째 여러분 2등급 컷은 68, 71, 71, 71로 형성된 거 보니까 약 70점에서 71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3등급 컷은 58에서 61, 62, 60에서 62인 거 보면은 61점에서 62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화작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높죠. 이게 여러분 언매가 아직도 더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 점수가 약 2점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심지어 여러분,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언매하고 화작 컷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쵸? 5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마 메가의 표본이 꽤 클 거라서 메가의 약간 좀 이런 등급 컷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언매와 화작 간의 등급 컷이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매우 크죠, 여러분? 5점이면은 두 문제예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대학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늘 말하지만 언매를 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언매 못하겠다는 친구들도 분명 있겠죠. 그리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가 안 잡힌 친구들은 언매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문학과 독서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정시 파이터들은 사실상 언매를 하는 게 시간 관리 면에서 표점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물론 이거는 개별 성향이 좀 있고 이제 3학년이 된 시점에서는 언매, 문법의 공부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돌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을 좀 살펴봤는데 조금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쌤은 솔직히 말하면 어렵게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파예요.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무너지는 것만큼 최악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국어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좋은 표점으로 자기가 못하는 과목 상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못하는 과목이 국어면 너무 슬프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오답률이에요. 오답률. 여러분, 오답률은 이제 화작 버전과 엄매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화작 버전에서 일단 보면요. 1번, 이제 오답률 1이죠. 자, 83%의 아이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100명이 풀었을 때 83명은 33번을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33번은 문학이고요. 자, 12번은 독서, 8번은 독서, 26번은 문학, 9번은 독서죠. 오답률 5위까지 봤을 때 문학이 두 문제나 들어왔어요. 사실 옛날만 해도 흔치 않았던 일인데요. 요즘에는 문학이 많이 어려운 수능들이었죠. 그래서 독서가 워낙 어려우니까 늘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비문학이 막 경제나 법이나 어떤 과학기술 지문들이 나오면 고등부 수준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고, 이제 우리가 근래에 이제 좀 수능에 대한 비판이 좀 거셌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러를 제거해라 해서 우리가 보통 독서가 좀 많이 쉬워졌던 계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역대 이제 고난도 지문들, 킬러 문항들도 이렇게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독서가 좀 쉽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문학이 좀 되게 많이 어려워지는 게 약간 근래의 트렌드였던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문학이 오답률 이렇게 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사실 예전만 해도 문학이 오답률 상위권에 있었던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학 문제가 오답률 1위, 심지어 100명 중에 83명이 틀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답률 4위에 또 문학이 걸려있죠. 그래서 이걸 쌤이 쭉 통계를 냈는데요. 독서가 9문제, 문학이 4문제, 화작이 2문항 정도가 지금 15개 내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엄매랑 차이점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똑같은데요. 여기는 오답률 5위에 문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만 문법을 보니까. 근데 이 5번 문항이 지금 오답률이 되게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39번, 5번이 아니고 39번이죠. 선생님 말을 잘못했습니다. 39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냐면 이게 단어편 문제고요. 형태소 문제예요. 이 형태소라는 건 사실상 뭐 국어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가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엄매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이제 비슷한데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좀 화법과 작문이 오답률 12와 11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매선 없겠죠? 그래서 5번의 독서 문항이 15위권에 하나 들어왔다는 거. 자,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보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독서가 많은 게 맞고요. 문학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작에서는 2문제, 문법에서는 1문제가 지금 오답률 15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오답률이 높은 상위 5개는요. 와, 진짜 많은 수학생들이 틀렸죠. 그러니까 오답률 2위권의 문제도 100명 중에 79명은 이걸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문항을 좀 볼 건데 여러분, 쌤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 국어시험지, 수능 국어시험지는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 그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3월 학력 평가는요. 작년 수능을 참고해서 만들어지는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어떤 보여줬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 2, 3번은 역시나 독서론 지문이고요. 언제나 독서론 지문이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4번부터 9번까지가 여러분 이제 갈래가 아니죠. 복합 지문이에요. 독서 복합 지문.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술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되게 난이도가 높았던 게 맞아요. 쌤이 봐도 이 지문은 조금 친구들이 읽기에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쇤베르크라는 사람은 좀 익숙하죠. 왜냐? 쌤하고 이제 방학 동안 평가원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요. 17년 평가원부터 23년 평가원까지 다 열심히 풀었어요. 그쵸? 수능을 제외한 모든 평가원을. 여러분, 이 쇤베르크라는 사람이 22년 9월 평가원에 아도르노 미학과 함께 출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래 여러분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내가 아는 건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쇤베르크라는 어떤 소재에서 약간 좀 기시감을 느끼고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 유형을 보면요. 4번은 가지문에 대한 쇤베르크에 대한 내용 이해 문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지문에 나오는 현상학적 자녀가 무슨 말이냐 이걸 파악하는 문제고요. 6번 같은 경우는 가해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기억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였고요. 7번은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반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8번은 이제 보기를 활용한 문제, 9번은 어휘 문제인데요. 선생님 여기다 표시를 좀 했어요. 5번하고 6번은요. 살짝 문제가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이거는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조금 안 들었던 게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실 답의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쌤은. 근데 평가원 기출은 정말 그래요. 평가원 기출은 우리 친구들은 막 이래요 저래요라고 좀 이게 역성이 있지만 쌤이 봤을 때는 언제나 답의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와 진짜 문제를 잘 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답의 근거와 답이 조금 연결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걸러내면은 답인 걸 알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으면은 응? 하면서 좀 갸웃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복합 지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고 너무 괜찮은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딱 생각나야 되는 지문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23년 6월 평가원 지문인데요. 이제 이 동일론이라는 게 좀 출제가 되었던 지문인데 이거 쌤이 그때 당시에도 엄청 열심히 풀어줬어요. 방학 때, 평가원 기출 때. 왜냐면요. 이 14번.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 이게 이제 나의 필자 느낌에서 기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좀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복합지문에서 출제될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쌤이 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도 복합지문답게 두 지점의 공통점이 있고요. 그쵸? 어떤 소재적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한 지문이 다른 지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7번 같은 유형은 앞으로도 복합지문에서 꾸준하게 출제될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꼭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본인이 약간 좀 이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건요. 지문의 어떤 이해나 좀 요집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요약과 메모도 좀 연습을 많이 해봐라 라고 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지문은요. 법지문이죠. 그쵸? 자, 경제처럼 보이는 법지문. 자본시장법에서는 하고 나오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도 쌤이 늘 했던 말이죠. 우리가 평가원 지문에서 다만이라는 부사어가 쓰였을 때 좀 이게 선택지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 다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가라고 쌤이 늘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했다면 방학 때 쌤하고 독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그 기억으로 좀 잘 따라가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잘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쌤이 방학 때 연결했던 어떤 그런 원리들, 독해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독서 지문은 이제 과학 지문인데요. 정보가 쏟아지는 지문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쌤은 이런 지문은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지문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평가원 지문은요. 되게 추론형 사고를 요구하면서 정말 글이 짜임새 있고요. 어떤 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저게 전달이 되게 잘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쌤도 이제 국어국문학과 법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 때 법학 전공 서적을 보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약간 그 교수님들이 쓴 글이요. 이쪽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배웠던 어떤 법학 용어들이 평가원 지문으로 딱 해설이 되면요. 너무 명료하고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은 평가원이 참 지문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지문이 그 반대선상에 있는 참 아쉬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요. 정리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문은요. 그 우리 22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되는 비타민 K 지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지문은 조금 더 좋죠. 평가원 지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쌤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학 지문은요.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된 지문은 어떤 과정이 출제될 때가 되게 많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지문의 소재들이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제껏 많이 출제됐던 소재들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원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이런 거죠. 폐에서 이제 뭐 이게 기체가 이렇게 바뀌는 교환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심장에서 나간 피가 우리 몸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던 22년 6월에 비타민 K 지문 같은 경우도요. 비타민 K가 혈액과 어떤 연관이 있냐, 혈액 응고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응고 과정 같은 것들이 과정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원리, 쌤이 늘 말하죠. 선후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주목하자라고 쌤이 늘 얘기했어요. 과정에는 원리, 어떤 원리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냐. 두 번째, 과정이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그리고 인과, 과정이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자라고 쌤이 늘 얘기를 했어요. 생명과학 지문,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기술 지문에도 과정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원리, 선후, 인과를 보자라고 쌤이 늘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지라는 게 정말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읽었다면은 방학 때 이렇게 읽었는데라는 어떤 조금 그런 좀 상기, 그쵸? 기억이 좀 떠올랐으면 좀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이어서 말하자면 여기 앞에 있던 복합 지문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법 지문도 그렇고 쌤이 늘 말했던 거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앞에 예술 복합 지문도 있고 법 지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들도 쌤이 방학 때 정말 강조했던 거 있어요. 우리 공차, 그쵸? 분류, 공차 이 얘기 늘 하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그리고 여러분 쌤 늘 말했죠. 푸바오는 팬더다. 이거 기억나죠? 쌤 맨날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야 여러분 소재는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 그 지문을 끌어나가는 전개 방식 거기서 출제하는 어떤 문제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박한 문제 유형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쌤하고 방학 동안 읽었던 어떤 지문의 독해 방식, 좀 전개 방식, 좀 따라가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했다면 이번 약간 학력평가에서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사실 시간 관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좀 침착하게 나의 페이스를 끌어나가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문학 얘기를 가볼 건데요. 여러분, 자, 문학도 봤더니 첫 번째 현대소설 나왔죠. 여러분, 쌤이 늘 말했던 거 기억나죠? 현대소설은 하고 쌤이 늘 두 가지 유형의 소설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쵸? 쌤이 정말 얘기 많이 했어요. 사건형 소설이 있고 심리형 소설이 있다. 이 얘기를 방학 동안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쌤이 심리형 소설만 모아서 막 말해줬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럴 5 이거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화가 거의가 아니죠? 안 나와요. 그쵸? 무성격자, 대화 정말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형 소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건형 소설은 인물들이 나와서 사건을 진행시키니까 인물 파악하면서 어떤 사건인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심리형 소설은요. 사건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느끼는 인물의 심리가 무엇이냐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큼직큼직하게 파악하자라는 말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소설은요. 내용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되게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18번은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쌤이 이것도 방학 동안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되게 핫하게 출제되는 어떤 시점이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다른 말로는 초점화된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쌤이 방학 동안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출제가 됐죠. 왜냐? 핫하거든요. 요즘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형 소설 그리고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은 쌤이 근래 평가원 기출을 봤을 때 우리가 소설 파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강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대로 또 출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21번 같은 경우도요. 쌤이 방학 때 이거 연습 되게 많이 시켰던 거 기억나죠? 보기를 통해서도 선택지를 소거할 수 있다. 보기만 읽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의 윤곽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기를 읽으면 여러분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죠. 우리 보기 유형 파악도 쌤이 방학 동안 많이 시킨 거 기억나죠? 1번 보기는 뭐예요? 그쵸? 대답이 나와야 돼요. 1번 보기는 어떤 작품 해석의 단서가 되는 보기. 2번 보기는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였는데 얘는 1번 보기죠. 그럼 보기를 읽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 1번 보면요.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을 일어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위에서 어떤 인간이 노동의 수단이 되어 약간 좀 내 삶이 약간 소모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지금 소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약간 수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거기에서 발작적인 충동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충동, 발작, 즉 어떤 거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순응은 거기를 순순히 따른다라는 건데 지금 이 앞에는 수단이 되는 것에 충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말이죠. 사실 이거는 보기를 잘 읽고 1번으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답의 윤곽이 분명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답의 윤곽을 가려내 놓고 다시 소설로 들어갔을 때 이게 맞나? 이것만 한번 검토하면 되겠죠. 혹은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답을 고르고 넘어갔어야겠죠. 쌤이 보기를 통해서 문제로 내려가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늘 해보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먹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쌤이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해봐라. 시간이 부족할 때 정말 이거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이게 적용이 된 걸 보고 친구들이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트를 가면요. 이제 고전시, 고전수필, 복합지문 세트인데요. 여러분, 고전시, 고전수필, 복합지문 세트도 뭐 늘상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자연과 속세의 대립을 나타내는 시였죠. 여러분, 정말 쌤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영상 다 남아있잖아요. 쌤이 평가원 기출 분석해 주면서 고전시가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 1번 자연 친화 패턴인데 속세와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거 18곡, 유언 12곡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 유배문학이 또 출제가 많이 된다 해서 쌤이 또 유배문학 쫙 정리해주면서 만분가 다뤄줬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이별 파트에서 이제 이별을 주로 소재로 하는 어떤 서경별곡, 규언가 이런 거 쭉 우리 패턴을 잡은 쌤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 작품도 역시 자연과 속세의 어떤 그런 좀 대립선상을 놓고 보는 시였잖아요. 그래서 고전 시간에 여러분 패턴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날 잡고 공부하면은 의외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고전 시가예요. 그래서 쌤이 이것도 정말 얘기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대성전 여러분 고전 소설인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소대성전 모른다고 하면 조금 아쉬워요. 너무 빈출 작품이고요. 많이 나와요. 쌤 작년도 수업 여러 번 했거든요. 소대성전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솔직히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작품이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어렵지 않고요. 27번 여러분 쌤이 진짜 말 많이 했던 거예요. 평가원 기출이라고 해서 정말 고차원적이고 정말 막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다.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어렵다라고 던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우 세세한, 정말 째째한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늘 했는데 역시 27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읽으면 틀려요. 근데 잘 대조해서 지문과 선택지를 오가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세세한 파악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도 29번도 쌤이 늘 말했던 거예요. 고전 소설에서 대가로 대문자 이 영어가 쓰이면은 말하기 방식을 출제한다. 역시 말하기 방식이죠. 이것도 쌤이 늘 말했던 패턴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이것도 보기 읽고 내려오면은 답을 고르는데 좀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는 내용이 좀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 이제 여기가 33번이 오답률 1위가 나왔던 엄청난 문제죠. 문학에서 오답률 1위 나오는 거 정말 흔치 않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시도 이제 현대시 갈래복합이고요. 31번은 형식상의 공통점 늘상 나오고요. 32번은 어떤 호칭 사용. 여러분 이것도 쌤이 늘 돈오법, 호칭 이런 거 얘기 많이 짚어줬던 거 기억나죠? 돈오법은 영탄법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호칭과 관련된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쉬웠을 것 같고요. 33번은 사실 오답률 1인데 이게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어려웠구나라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쌤 생각에는 단순히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문제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론 쭉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좀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좀 고민 시간이 없어서 틀린 아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도 높지만 시간상 못 푼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34번도요. 보기로 답이 바로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대요. 즉 생명력인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의 경계가 완화. 여러분 1번을 내려갔더니 1번이 아니고 2번을 내려갔더니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점. 여러분 자동차는 도시 문명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아스팔트에 전이 돼요.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된다. 여러분 자동차도 도시스럽고요. 아스팔트도 도시스럽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경계가 완화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로 답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도 친구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2번 세트에서도 그 앞에 있었던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시 이렇게 두 세트에서 보기로도 답의 윤곽을 나름 가려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계 완화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공통 영역이고요. 여러분 화작은요. 쌤이 이제 전날 화작이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은 좀 화작문을 어떤 접근하는 전략을 좀 쌤이 알려주겠다 해서 영상 하나를 배포를 했어요. 그렇죠? 보면요. 쌤이 화작은 문제의 위치마다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쌤이 싹 다 짚어줬거든요. 35번은 발표자의 계획, 36번은 자료, 37번은 청중의 반응, 그리고 38번은 또 말하기 방식, 그리고 39번은 내용 파악이 필요한 어떤 그 화법 문제, 그 다음 40번은 장문 계획, 그리고 41번은 글쓰기 전략, 장문 전략, 그리고 42번은 고쳐쓰기, 43번은 지금 장문 계획, 44번은 조건부 장문, 45번은 자료 활용하기. 이거 여러분 전날 쌤이 올려준 영상에 보면은 유형 똑같아요. 자리만 하나 바뀌었어요. 그 쌤이 전날 풀어줬던 영상에서는 45번과 44번의 위치가 달라요. 자료 활용하기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조건부 장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항마다 유형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쌤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요. 원래 늘 이 수능 국어의 시험지는요.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도 그 정형화된 유형을 따라가서 내가 친숙해져서 정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체화된 어떤 반응으로 문제를 탁탁탁탁 풀어야지 그게 우리 친구들이 시간 관리에 효과가 있다라고 쌤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작도 좀 이번에 좀 많이 틀렸던 친구, 오래 걸렸던 친구들은 꼭 반성하며 다음엔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정확도 있게 풀 수 있도록 쌤 영상 참고하고 이번 시험도 분석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엄매 들어가 볼 건데요. 엄매는 35, 36번이 지금 지문형 문법이죠. 이것도 쌤이 친구들이 지문형 문법 너무 어려워하니까 저번 주부터 지문형 문법 워크북 배포했잖아요. 하루에 꼭 10문제씩 풀면서 문법의 감 살아가자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게 중세국어이지만 위에서 뭐 지문 보면 다 풀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쌤하고 이제 작년에 또 엄매했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중세국어도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법 문제 늘 5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의문편 하나 꼭 나오고요. 단어편에서 하나 나오고요. 문장편에서 하나 나오고요. 중세국어 한 문제 꼭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35, 36번이 중세국어에서 나왔어요. 지문형으로. 37번이 의문 변동이죠. 의문편 문제입니다. 써놓으세요. 자, 38번은요. 문장편 문제죠. 문장의 짜임새 문제예요. 39번은 단어편 문제죠. 형태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의문편, 단어편, 문장편, 중세국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문법도 늘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약한 파트가 있다면 꼭 보충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매체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체도 연습을 해야 되고, 쌤이 4월부터는 그 하프 모의고사에서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 모의고사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작은 화작, 엄매는 엄매, 선택 과목 어떤 교재를 추가해서 또 연습을 해 나갈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택 과목에서 틀렸던 친구들은 5월은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4월에 만반을 한번 좀 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쌤이 아까 서두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험은 산모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안 중요해라고 던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던지는 친구들은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수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오답 분석 열심히 하고요. 이거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꼭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어 던지면 안 되고요. 오늘 뭔가 열심히 다시 분석한 친구들은요. 분명 수능날 웃게 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 시험 본 것에 대해서 몇 등급이네, 점수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틀렸네. 내가 이번 영역은 뭐가 좀 어려웠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성적과 관련된 그런 말들은요. 비생산적인 말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생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시 파이터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 정말 잘 분석해서 5월에는 더 원하는 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9월 수능에는 정말 목표한 등급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어가 올리기 어려워요. 쌤 계속 말하지만 국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우리말이라고 쉽게 볼 거 아니라는 거 친구들 다들 알 거예요. 그리고 수능 국어는 제일 어려워요. 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국어는 1교시 여러분. 수능 국어 1교시에 8시 40분에 땡 하고 시작하는 시험에서 긴장감을 안 느낄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어는 1교시라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헤쳐나가야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늘 기억하면서 그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계속 열심히 도와주려고 정말 좀 시시각각 정말 불철주야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 입시도 아닌데 나 왜 맨날 이러고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쌤을 찾아와줘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쌤도 너무 잘 알고 특히 또 쌤 만나서 성적 많이 올랐다는 학생들 보면은 되게 많이 감동도 있고 뿌듯함도 있어요. 쌤도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끝까지 좀 완주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좀 자세한 문항 해설은 쌤이 또 영상으로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수업에서도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지 잃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정신이 없다 못해 정말 막 쌤이 속이 터져요. 시험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요. 빨리 분석하고 이번 주 수업에 잘 가져오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했고요. 잘 분석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